2012년 6월 전주, 숨이 멎을 듯한 정막이 내려앉은 새벽, 27살 여대생 한서진이 자신의 원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대로 멈춰버린 방 안의 공기만이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서진의 세계를 조심스레 들어올린 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처럼 미궁은 시작부터 단서조차 순순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 연결되지 않는 조각들이 뒤엉킨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각은 6월 4일 밤 11시 42분 원룸 복도 CCTV였습니다.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귀가하는 모습.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컴퓨터 브라우저의 마지막 검색어는 112, 그리고 성추행. 이것은 확정된 기록이지만 그 검색의 의미는 추정만 가능할 뿐입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했던 것인지, 도움을 구할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무언가를 겪은 뒤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이후 실종 당일 새벽 2시 전후 방에서 두 가지 물건이 사라진 것이 가족에 의해 확인됩니다. 작은 찻상 하나, 그리고 망치. 의도적인 제거인지 누군가의 이동 경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대는 실종 발생 직전 24시간의 핵심 구간이었지만 같은 층의 세입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도 조용한 실종이었습니다. 다음 아침 서진의 베란다 창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한 갭이 비흡연자였던 서진에게서 나올 수 없는 흔적이었고, 그것은 누군가가 창가까지 접근했을 가능성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정일 뿐입니다. 사건 발생 사흘 전 이 일대에서 발생한 날치기 사건, 그리고 서진의 원룸 바로 맞은편, 또 다른 원룸에서 발견된 수상한 흔적들은 여전히 의미가 모호했습니다. 확정된 증거는 아니었고 단지 실종 전후 72시간 동안 주변에서 벌어진 이상한 움직임들일 뿐이었습니다. 수색은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경찰은 원룸 인근을 샅샅이 더듬었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있다면 보였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없어진 뒤 남겨진 빈자리들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마지막 동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직접 원룸 좁은 공간을 여러 번 되짚어가며 흔적을 찾았지만 서진이 스스로 사라질 이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활 흔적도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몇 가지 어긋난 조각들만이 자리를 지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오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문점. 사건 나흘 후 서울 지역에서 서진의 계정이 인터넷에 접속한 흔적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기술적 기록. 그러나 접속 주체가 서진인지, 누군가가 그녀의 기기를 이용한 것인지, 혹은 단순한 보안 허점이었는지, 그 어느 것도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현장은 전주였지만 흔적은 서울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 모순된 위치, 정보는 사건 전체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의 실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사라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짜 맞춘 듯한 퍼즐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퍼즐의 조각들은 조용히 자리를 바꾸며 새로운 의미를 드러냈고, 특히 실종 이후 발견된 물건들은 그녀의 마지막 하루가 평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가방에서 동물용 마취제와 주사기가 발견된 것은 실종 다음 날 가족과 경찰이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확정된 사실은 약물 용량이 일반적인 학습용 시약치고는 많았다는 점. 물론 그녀는 수의사를 준비 중이었기에 실습용 물품을 소지했을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마취제의 종류는 실제로 동물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실효성이 높은 약품이었고, 수사기의 사이즈도 전문적인 용도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실종과 직접 연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용도를 둘러싼 추정은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됐습니다. 스스로 지녔다면 왜? 누군가가 넣었다면 언제? 그 어느 쪽도 정답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단서는 원룸 아래 화단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꽃다발. 누군가 서진에게 선물한 것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문제는 꽃다발이 비닐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버려지듯 놓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서진이 스스로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이 꽃다발이 정확히 언제, 누구에게서 온 건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역시 최근 서진이 꽃을 받을 만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죠. 이 꽃은 누군가의 호의였을까? 아니면 의도된 메시지였을까? 추억만이 가득한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종 직후부터 눈에 띄었던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은 사라진 빨래들. 서진은 실종 전날 오후까지 세탁물을 건조대에 널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실종 다음 날 가족이 방문했을 때 그 빨래들 가운데 몇 가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람에 날아갔다고 보기에는 나머지 빨래들은 그대로였고 사라진 옷들은 비교적 자주 입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라짐이 서진의 외출 준비였는지 혹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들고 간 것인지 어느 쪽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신발장에는 서진이 평소 신고 다니던 흰색 운동화 한 켤레가 사라져 있었고 방 안에 있던 반려견 2마리가 케이지에서 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족은 서진은 외출하더라도 늘 반려견을 정리해놓고 나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실은 누군가가 서진의 방 안을 서성였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종 직전이었는지 누군가의 연출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반려견들은 크게 짖거나 물건을 어지른 흔적이 없었기에 더욱 이상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방문이라면 반응이 있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훨씬 더 기묘한 점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같은 층 혹은 아래층 세입자, 그 누구도 비명이나 발자국, 충돌음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룸 구조상 누군가 들어왔다면 소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반려견의 반응 등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그날 밤 기록상 완벽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 조용함은 당시 경찰에게도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루어진 실종. 그 표현이 유일하게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었죠. 그리고 사건을 뒤흔든 또 하나의 기묘한 요소. 경찰 수색 중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110kg 정도 되는 동물 사체였습니다. 이것은 사건과 직접 연결된 확정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체의 종류, 상태, 발견 시점이 서진의 실종과 묘하게 맞물리면서 여러 추정이 뒤따랐습니다. 누군가 폐기하기 어려운 무게의 사체를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장소에 버렸는가? 서진의 전공과도 겹치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체는 사건과 명확한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미제의 여백 속에 남았습니다. 서진의 실종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경찰과 가족의 시선은 서진의 주변 인물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과 가장 가까웠던 한 사람, 그리고 그 뒤를 따라붙는 여러 그림자들. 이제 우리는 실종의 심장부에 가장 가까운 인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인물은 박지호였습니다. 그는 서진과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으며 학업 고민을 자주 나누는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은 그를 종종 연락하던 선배 정도라고 표현했지만 주변 지인들의 증언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두 사람이 생각보다 자주 만났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실종 한 달 전부터 서진이 박지호를 살짝 피하는 듯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의 실종 전후 행적은 경찰에게 오래도록 의문을 남겼습니다. 박지호는 실종 당일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는 약 1시간가량 신호가 사라진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공백 구간의 시간이 서진의 마지막 활동 시점과 겹치면서 경찰은 이를 수상한 행적으로 판단했지만 동시에 확정적 증거로 삼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단순 오작동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종 직후 서진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사건에 대한 태도도 지나치게 말수가 적어 의심을 완전히 벗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의문점은 조심스러운 추측 속에서 거론된 수의대, 교수 관련 범인설이었습니다. 서진의 실습을 지도하던 교수는 학생들 사이에서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유독 서진에게만 더 냉정했다고 기억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확정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서진이 실종 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는 주변인의 증언이 남아 있었지만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모든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고 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사건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더 오싹한 단서는 사건 발생 1년 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원룸에서 젊은 여성이 흔적 없이 사라진 채 외부 침입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던 그 사건. 두 사건이 실제로 연결됐다는 확정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수해 관련 전공자였다는 점, 그리고 원룸 구조와 주변 환경이 비슷했다는 점에서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그 사건도 미제로 남았습니다. 마치 그 해의 그림자가 1년 뒤 서진의 사건을 다시 덮어씌운 듯한 느낌만 남긴 채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의문점, 실종 당시 방에서 사라졌던 서진의 수첩이 몇 달 뒤 전북대 도서관에서 발견된 사건입니다. 서진은 그 수첩을 늘 가지고 다녔고 가족도 실종 시 방에서 찾을 수 없었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 반납함에서 그 수첩이 발견된 겁니다. 더 기괴한 건 수첩의 여러 페이지가 뜯겨나간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서진이 고민이나 중요한 일정, 만남 등을 적어두던 부분이 사라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용을 보고 가져갔다가 다시 버린 것인지, 아니면 서진이 마지막으로 어딘가에 두고 갔다가 누군가의 손을 거쳐 돌아온 것인지, 그 어떤 설명도 명확히 사건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실종은 어떤 형태의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용의자 후보들은 있었지만 확정된 증거는 없었고 단서들은 많았지만 서로를 부정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날 밤 누구의 그림자가 서진 곁을 지나갔는가? 결국 이 사건은 완성되지 않은 문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답을 말하지 않는 미스터리, 그리고 미스터리는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닫히지만 진실을 향한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